예, 오늘은 이제 메소드와 리절트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슬라이드가 빠져가지고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리절트를 기반으로 인트로덕션 구성해 보는 거 이제 하나 해봤는데 또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트로덕션을 쓸 때는요, 리절트와 디스커션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떡밥을 던져보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예시 논문에서 이제 로봇 수술이 부작용이 더 적었다라고 이제 말했었고, 그것에 대한 디스커션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수술 부위 페인 등 마이너 이벤트에서 특히 차이가 뭐였다. 아마 이거는 로봇 수술의 인시전 사이즈가 더 작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디스커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트로덕션을 좀 나중에 쓴다고 했을 때 이 절제 부위 크기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인트로에서 미리 말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시전 사이즈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리절트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로봇 수술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좀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식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서 절제 부위 크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로봇 수술은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간이식 분야에서 로봇 수술은 많이 연구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내용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키워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 넘어갈 때는 이제 절제 부위라는 키워드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는 로봇 수술이라는 키워드가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그 전개를 만든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쳐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요. 연구 논문의 인트로덕션처럼 짧은 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고차원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키워드가 이제 꼬리꼬리 물면서 이어지는 것도 이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연구 논문 구성 중에서 메소드 리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연구 논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자면 기술이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여기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을 쓰실 때는 먼저 주제가 떠오른 다음에 연구 실험 분석해 보시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 리절트를 제일 먼저 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작성해 보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초록과 제목을 고치는 식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소드는요, 이제 연구 논문마다 좀 불리는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메소드도 있고 메테리얼 메소드도 있고 페이션스 메소드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메소드긴 하고요. 그 기초 논문에서는 메테리얼 메소드 많이 쓰이고요. 여기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연구에 쓰인 모든 방법론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리절트에 나온 실험 분석 내용과 1:1 대응이 되어야 돼요. 메소드와 리절트 중 어느 한쪽에만 언급된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 리절트에는 나온 실험이나 아니면 분석인데 메소드에 그것에 대한 얘기 없는 거, 이걸 제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적으신 다음에 리절트에 나온 언급된 것이 메소드에도 언급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메소드에는 나와 있는데 리절트 섹션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들도 까먹었거나 아니면은 서플리멘터리 데이터라서 이제 그 기재를 까먹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1: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네, 설명의 정도는 적당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너무 간단하게 달아버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라할 수 없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 경우에 이제 우리 연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난 연구들과 비슷한 방법론을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제 재현시켜 볼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서 연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논문과 동일하거나 충분히 보편화된 프로토콜이라 할 것 같으면은요, 근데 레퍼런스로 달아보세요. 그 내용을 다 적으시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한 이제 마취 프로토콜은 이제 지난 논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5번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간략하게 적어주시면서 이제 뭐 좀 모디피케이션 된 게 있으면 그거 위주로 말씀하시든지요. 아니면은 우리가 PCR을 시행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이제 만든 회사에서 이제 적어놓은 그런 설명서대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지난 연구에 나온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에서 이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표절로 걸리거나 아니면은 본인들 논문이면은 자기 표절로 여전히 이제 안 좋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이제 표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다루게 될 엔드노트랑 아이덴티케이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시행한 방법론이 있다, 아니면 좀 많이 모디피케이션 된 게 있다, 그러면은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분야의 대학원생이나 전공의가 보고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을 자세히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 섹션은 대부분 실제들의 거의 99%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과거형이겠죠. 네, 메소드 섹션 구성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 논문에서는 스터디 디자인이 어땠는지, 환자들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렸는지,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IRB 같은 그런 이제 윤리기관의 어프로벌을 받았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되고요. 사용된 약물 프로시저, 그리고 뭘 보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스태티스틱 어널리시스,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고, 기초 논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 연구에 사용된 자재입니다. 그게 세포면 세포, 동물, 아니면 페이션 샘플이면은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세팅에서 이 연구를 진행한다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셀 애니멀 페이션 샘플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동일하게 이제 해당하는 윤리기관의 어프로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쭉 적어 주시는데요. 이때는 연구에 사용된 순서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요도에 따라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이제 기초 논문의 피겨 1에 나오는 실험부터 이제 먼저 메소드 1, 2, 3을 적으시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설사 뒤에 좀 피겨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 먼저 여기 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연구에 사용된 순서로 이제 메소드를 기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계 기법은 맨 마지막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스터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임상 연구에서는 이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과 이제 전향적 연구, 후향적 연구, 뭐 케이스 리포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초 연구는 애니멀 샘플과 휴먼 샘플을 뭐 쓰는 연구, 아니면 애니멀만 쓰고 셀만 쓰는 연구. 요즘에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인비보, 인비트로가 아니라 인실리코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상에서 하는 이제 그런 실험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사이언티픽 에비던스 논문에서 이제 제시되는 근거의 수준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케이스 리포트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대가의 오피니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약하고요. 점점 올라가서 메타 어널리시스와 시스템 리뷰, 그리고 이제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이제 과학적 근거로서 가장 큰 힘을 가진다라고 이제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네, 우리가 과학적 근거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 다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강해진다는 것인데, 연구의 이제 그러니까 연구의 근거의 정도가요. 근데 그럼 내가 이제 뭐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나 이제 셀 기반 연구는 그럼 무조건 내가 좋은 뉴스는 나갈 수 없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셀스템 셀이라는 이제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2015년에 이거는 인비트로 데이터만 가지고서 임팩트 팩터 23점 넘는 그런 논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NEJM 이제 그 임팩트 팩터 제일 높은 저널이죠. 여기는 79점짜리 논문이었는데 2016년에 후양적 연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후양적 연구밖에 할 수 없어. 아니면은 셀만으로도 충분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스터디 디자인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좋은 논문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 설명해 줘야 될까요? 이제 일단 환자들의 변인들, 그러니까 인종, 나이, 성별, 질병, 베이스라인 상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셀렉션 플로우를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어떤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했고,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쳐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을 결국 연구에 넣었다라고 이제 이런 플로우를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가운데로 들어간, 그러니까 이 가운데 꼭지는 이제 줄기는 인클루전이고, 이제 옆으로 빠지는 것이 익스클루전입니다. 그래서 파이널이 여기 나오게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메소드 섹션에서는요, 이러한 셀렉션의 기준만 제시하시고, 실제로 각 기준에 따라서 인클루드 된 사람들 아니면 익스클루드 된 사람들의 숫자는 리절트에 개입하시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짧게 쓰다 보면은 리절트는 안 쓰고 다 메소드만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메소드에는 기준만 제시하고 숫자는 리절트에 쓰신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메소드는 말 그대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 셀렉션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 그것에 그 숫자 기준만 제시하시고
그래서 몇 명이 인클루드 되었는지 그것도 이제 연구의 시작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리절트에 기입하신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병원 기록에서 가져온 경우가 이제 많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이제 잘 돼 있어가지고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다루는 연구다 보니까 IRB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의 이제 어프로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또 각 환자로부터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콘센트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런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후양자 연구는 보통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기초연구 어쩔까요? 기초연구는 셀, 애니멀, 휴먼 샘플 말씀드렸었죠. 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샀는지 아니면 어디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컨디션에서 이것들을 인큐베이션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미디어 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멀도 비슷하게 구입자 제공처 말씀하시고 어떤 스피시스였는지 그리고 그 스피시스 중에서도 어떤 스트레인인지 제네틱 뮤테이션이 들어갔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포의 인큐베이션 컨디션이 있으면은 애니멀을 하우싱 컨디션이 있겠죠. 라이트 다크 사이클이 어땠는지, 뭐 푸드 워터는 얼마만큼 액세스가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메이팅, 브리딩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익스페리멘터 그룹핑은 이제 메소드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리절트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네, 여기서도 하실 수 있으면 한 게 좋습니다. 휴먼 샘플은 이제 취득 방식과 대상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병원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이제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받는지 뭐 바이옵시를 하다가 받게 된 거냐 아니면은 서지컬 스페시멘인지 그런 것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이것도 IRB 어프로벌이 이제 꼭 적어야 됩니다. 네, 연구에 사용된 이제 그런 자재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모든 중요한 요소들은 다 말씀하세요. 시약, 기계, 수술 방식도 말씀하시고요. 뭐 너무 이제 일반적인 것들, 뭐 셀린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하실 거 없겠죠. 하지만 충분히 중요한 것들, 특히나 리절트 언급되는 적이 있으면은 다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물 이름은요, 일반명을 쓰셔야 됩니다. 상품명 쓰시는 게 아니에요. 타이레놀이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세타미노펜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입니다. 물품의 란 넘버, 카탈로그 넘버,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세타미노펜 프로덕트 넘버 이제 얼마마, 시그마 알드리치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약물 일반명이고 카탈로그 넘버, 회사명, 도시, 주, 국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카탈로그 넘버도 중요해요. 이게 같은 우리가 이제 약물이라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게 좀 조성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 란 넘버 그러니까 이제 같은 카탈로그 안에서도 언제 생산된 것인지 란 넘버가 있는 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뭐 프로덕션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란 넘버들은 뭐 제외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요. 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제 항상 기재하실 필요 없는데 카탈로그 넘버는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에서 우리가 보고됐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웃컴들 이건 보통 임상 연구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프라이머리는 말 그대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겠죠. 우리가 연구를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바이벌이라든지 뭐 시리어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세컨더리는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져만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이너한 애드밴스 이벤트 같은 것들이 보통 세컨더리 이벤트 아웃컴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통계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 연구에서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병원에 잘 운영되고 있는 의학통계학과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나중에 이제 영문 교정이라든지 논문 작성에 있어서 도움 받으실 때 통계는 저희가 딱히 이제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통계는 여기 의학통계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성은 보통 뭘 계산했는지, 어떤 통계 기법 사용했는지, 어떤 프로그램 사용했는지 같은 거 말씀하시게 되고 네, 시그니피컨스 컷오프로 우리가 뭐 0.05에서 했는지 0.01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메소드는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리절트에 나온 모든 실험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곳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과거형이고 임상 연구는 보통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 기초 연구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당 연구윤리위원회 IACUC, IRB 승인 여부와 어프로벌 넘버 같은 것들을 꼭 기재하세요. 이런 것들은 요즘은 특히나 중요시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기재하지 않으면은 바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리비전 과정에서 꼭 에디터가 요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반이 된 연구는 꼭 인용을 하시고 사이테이션 다시고요. 카피 페이스트는 꼭 피하세요. 이거는 핸디캡트 수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저트 넘어가겠습니다. 리저트 섹션은 이제 말보다는 이제 피규어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개요부터 보죠. 여기는 본인 데이터의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을 글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별로 흥미롭지 않은데, 본인 생각에도 그런데, 본인 생각에도 흥미롭지 않은데 일단 꾸역꾸역 적으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면은 나한테도 재미없으면은요, 리뷰어한테는 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 그냥 남겨두시고요. 뭐 테이블이나 피규어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논문 읽는 사람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 위주로 적으세요. 그래서 피규어 테이블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것만 언급하시기 때문에 리절트 내용이 피규어 테이블에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피규어 테이블이 짧게라도 언급은 되어야 됩니다. 서플리멘터리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플리멘터리 뭐 테이블 3, 4 이렇게 좀 나중에 뒤에 데이터 아니면은 그러니까 서플리멘터리 피규어 이제 3, 4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리절트 섹션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갑자기 디스커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마이너한 결과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도 금물입니다. 모든 서플리멘터리와 메인 피규어 테이블들이 이제 짧게라도 언급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서플리멘터리 테이블 3이 있다. 그거는 뭘 다루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뭘 알아냈다라는 식으로 짧게 언급은 돼야 됩니다. 그 안에 사세한 거는 다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급은 돼야 되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요. 기초연구의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연구의 내용들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연구에서 알아낸 사실들을 한 개의 그림으로 이제 짧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거는 연구 리절트라기보다는 이제 디스커션할 때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디스커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언급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요. 시제는 대부분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저트 섹션은 적을 때 이미 그보다 과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발견한 것에 대해서 적는 것이니까 과거형이겠죠. 그래서 그룹 A had, 어가 빠졌네요. had a higher success rate 아니면은 we observed that 이런 식으로 과거형을 쓰시게 되는데 예외는 뭐냐면은요. 현 논문의 구성을 나타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table 1 shows the patient characteristics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table 1은 환자들의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table 1 shows 아니면 figure 1 is 뭐 이런 식으로 거기 현장을 쓰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거형입니다. 네, 서패딩이 있어요. 이제 보통 리저트 섹션은 이렇게 소제목을 말하는데요. 리저트 섹션의 이게 소제목은 저널 아니면은 이제 같은 저널 안에서도 아티클만 종류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브리프 커뮤니케이션, 리포트, 레터 이런 것들은 사용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에서는요 사용 추천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기 훨씬 쉬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뷰어들이든 아니면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 연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 서패딩이 없으면은요 찾아다니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상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구로 작성하게 돼요. 구라는 거라는 건 동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study core characteristics 아니면 survival outcomes 이렇게 간단하게 명사절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 논문은 네, 절입니다. 이건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rug A decreases tumor mass in mice 이런 식으로 문장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도 가능해요. Establishment of mouse model of lung cancer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 가능하지만 네, 절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이션트 셀렉션에 대해서 메소드 섹션은 기준만 제시한다고 말씀드렸고 리저트 섹션에서는 실제 숫자를 말씀한다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소드 섹션에서는요, 우리는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은 모든 이제 연속 환자들 언제 수술받은 환자들이냐? 이제 2011년 1월과 2018년 12월 사이에 수술받은 환자들을 모두 이제 일단 인클루드 하였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뺐냐? 이제 뭐 65세 이상 로봇 수술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은 데이터가 부족한 사람들은 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페이션트 그러니까 리서치 섹션에서는요 이제 숫자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기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겠죠. 그 사이에 1000명 환자가 수술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나이 아니면은 이제 수술 방법 이런 것 때문에 350명이 익스클루드 되었다.
그래서 finally 650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널리시스에 인클루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이제 플로우 차트 내용이 피겨 1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페이션 플로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는 필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콘솔트라는 게 있는데요. 콘솔트는 임상시험 보고 관련해 이제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환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빼냈고 어떤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플로우 차트를 써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RCT를 이제 에 대해서 논문 쓰실 때는 이걸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제 리저트 섹션에 우리가 기술을 할 때 임상연구와 기초논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임상연구는 데이터의 단순 통보입니다. 그래서 드라이하게 숫자와 단순 비교 위주로 말씀하시면 돼요. 대신 기초연구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왜 이 실험을 했는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기초형 연구 논문 작성법이라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왜 했는지, 뭘 찾아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때 의미는요, 1차적 해석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2차적 해석은 디스커션에서 다루시면 되는데, 그럼 1차적 해석과 2차적 해석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어서 약물 A를 처리했더니 단백질에 비해 총량 변화는 없었는데 인산화만 감소하였다. 이 보면은 이 FAK라는 단백질의 총량은 똑같죠. 근데 이 포스포 FAK, 그러니까 인산화된 FAK는 늘어나다가 여기서는 줄어들었죠. PF라는 거 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데이터면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기초연구의 리저트 섹션에서는요, 1차적 해석을 합니다. 1차적 해석은 약물 A는 단백질 B의 발현이 아니라 활성화만 막는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1차적 해석이고요. 2차적,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점점 기초연구 데이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가 많다 적다는 수준 넘어서 가지고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 1차적 해석이 필요한데요. 뭐 이런 거는 쉽죠, 에스턴 블라스는. 근데 이런 데이터 보면은 D와 E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뭐 이건 약간 색깔 모여 있는 것 같고 이거 안 모여 있네. 그 정도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금방 알 수 없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연구 데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자 할 때, 네, 1차적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그 다음에 2차적 해석은 뭘까요? 2차적 해석은 약물 A는 B의 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디스커션에서 다룰 법한 2차적 해석이겠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적용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건 디스커션에서 해석 적용형. 그래서 네, 이제 리저트 섹션에서는 여기까지만 쓰시고 디스커션은 여기까지 쓰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초 연구에서는요, 이 서패딩마다 끝에 썸머리 문제 한 개씩 보통 기재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죠. 테이블들은 어떻게 보자면 데이터 제공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알아낸 숫자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임상 논문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고요. 비교보다 아니면은 비교만큼이나 실제 수치가 중요할 때 쓰시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비교를 더 잘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는 테이블보다는 피규어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선 테이블은 이제 실제 수치를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할 때 보여주시는 방식이고요. 네, 구성 보자면 일단 제목이 들어가겠죠. 제목은 대부분 구입니다. 동사가 안 들어가요. 동사는 이제 특정 메시지가 있을 때 쓰시는 것인데 테이블은 메시지 전달보다는 데이터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부분들 이거를 스톱이라 그래요. 이제 전문 용어로 스톱이라 그러고 이제 여기는 컬럼 헤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부분들에 이제 용어를 잘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톱이나 보통 컬럼 헤딩 표기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스톱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단위가 뭐 이제 연도다,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이다 이런 것들 이제 단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간 구분을 위해서 쉐이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쉐이드가 있으니까 좀 더 보는데 용이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논문을 투과한 단계에서는 이런 쉐이드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단순 숫자로는 데이터 파악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메시지 전달 힘들 때는 피규어를 만드셔야 되겠죠. 네, 특히나 프라이머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 우리 생각에 가장 중요한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요. 각종 그래프 같은 피규어로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환자 양상, 뭐 예를 들어 뭐 나이가 더 많아지는 양상 아니면 BMI가 더 늘어나는 그렇게 이제 쭉 플러스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많은 경우 벨 커브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사람들에서는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이제 이렇게 높아졌다가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있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와 이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 심지어 이제 이런 이제 직선 데이터 이것들 4개 모두 결국 평균값은 똑같아요. 평균값은 똑같은데 아주 데이터 양상이 다르죠. 특히나 이제 여기 이게 두 개의 커브가 있는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는 안 보이지만 양쪽 극단에서는 이제 좀 증가하는 양상이 있다라든지 뭐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양상이 매우 다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에서 이것들의 값을 평균값만 보여주게 되면은요 전혀 이런 양상이 다른 걸 알 수 없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것이겠죠. 결국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요 단순 숫자 데이터를 해석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연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뭐 상추, 오이, 이제 고추, 당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얼마씩 있었는지 35%, 29% 이렇게 쭉쭉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보게 되면 좀 드라이하고 잘 와닿지 않죠. 각각 항목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바 형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딱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상추와 이제 오이가 나머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여기 넘사벽이 있다는 거, 좀 약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양상이 여기 테이블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좋은 것입니다. 뭐 파이 차트도 쓸 수 있겠죠. 파이 차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쓸 수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파이 차트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가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경우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바 차트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 따른 변화를 보통 보여줄 때는 라인 그래프가 많이 쓰이고 분간 차이는 바 그래프, 점유율은 파이 차트, 상관관계 XY 플러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의를 돌릴 때 색깔을 잘 쓰면 좋을 수 있겠죠. 대신 지금 여기 보시는 파이 차트처럼 형용 색깔을 쓰시는 것은요 보통 이제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인이라면은 이제 색깔로 구분지어진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걸 잘 못 알아볼 수 있겠죠. 또 프린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대학원 때만 했어도 제가 쓸 수 있는 프린터는 흑백이었거든요. 이제 교수님 방에 있는 프린터가 컬러였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흑백 프린터로 많이 뽑았었는데 그런 경우에 컬러가 중요한 논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으로만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빗금 같은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용색을 쓰셨을 때요. 심리적으로 그나마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색깔을 많이 쓰게 되면은요. 오히려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고자 그냥 형용색 셀보다는 색깔을 잘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색깔도 이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라인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 그래프는 시간 따른 변화를 보여줄 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거 지난번 수업 시간에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기억나시겠죠? 이거 이제 결혼 생활 만족도로 나눴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서바이벌이 많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 자체는 평균치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95% 컨피던스 인터벌 범위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쉐이드 에리아로 보여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백신 맞은 그룹 안 맞은 그룹에서 평균치는 이 정도인데 이제 이 범위가 들쭉날쭉한 게 백신 안 맞은 그룹이 훨씬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유용하고요. 라인 그래프보다 제가 훨씬 많이 보게 되는 건 바그래프인 것 같아요. 바그래프가 이제 분간 변화, 그러니까 차이를 보여줄 때 제일 잘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네, 이제부터 제가 좀 디자인적 요소를 말씀드려 볼게요. 디자인적 요소를 우리가 고려하면 더 좋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바들의 너비가 이제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바들의 너비와
바들 간의 간격이 지금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딱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제 군 간의 차이가. 이걸 이렇게 좀 더 이제 그 넓게 붙이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주가 캐나다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가 이제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 좀 더 잘 보이죠, 이것보다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게 그 줄긋기로 사실 이제 군간을 해놨는데, 라인을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게 특히나 의학 논문들에서 잘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이제 줄로 이렇게 빗금쳐서 표시하신 거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이 간격이 좁아요. 너무 좁은 것보다는 적당히 이 정도로 이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색상 활용도 적절히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막 난잡하게 쓰시는 것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가지 군 중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좀 더 초점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만 색깔을 하나 쓰시는 거, 이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Y축이 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2점부터 시작하죠. 왜냐면은 이 군간 차이를 더 이제 많게 보이려고 이제 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 Y축은 항상 0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0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기본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확대된 그래프를 넣고 싶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C를 넣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D를 추가하시는 거는 가능한데, C가 없이 D만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 그런 것들은 이제 리뷰어들이 보통 이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3D 그래프들, 이거는 피하세요. 3D 그래프를 쓰시게 되면은 이제 뭐 좀 재밌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실제로 우리 눈에 있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회색과 이제 짙은 회색 같은 경우에 군들이 각 연령대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좀 더 알려면은요, 2D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31세, 40세 군이 똑같죠. 똑같은데 3D 그래프는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D 그래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그래프 하시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X축 레벨이 너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X축 레벨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말이 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로로 쓰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선 목도 아프고 좀 안 좋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그냥 가로로 쓰세요. 가로 바그래프 쓰시면은 훨씬 읽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군간 순서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군들을 이렇게 비교하실 때 보통 이제 임상연구에서는 2군, 3군 정도만 비교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군을 비교하시게 될 경우가 생기면은요, 순서를 여긴 지금 A부터 Z까지 해놨잖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맞춰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많았던 그룹부터 쭉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요, 여기도 역시 미국과 룩셈부르크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부터는 비슷비슷하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후로 딱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맞춰서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많이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제 각 쿼터마다 이제 뭐 특정 값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들을 그냥 라인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실제 쿼터의 숫자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그래프를 쓰셔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그래프에서 보통 이제 이 위에 선은 이제 평균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 오차 막대는요, 스탠다드 에러 아니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모 바를 굳이 안 쓰고 이렇게 평균치에 대해서 점으로만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를 좀 더 잘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스탠다드 에러가 중요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편차가 중요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웃라이어가 있다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두 개는 굉장히 적죠. 이제 이 값이. 근데 이제 대부분 경우에는 이 평균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들만 우리가 생각하자면은 평균치와 이 스탠다드 에러 바만 가지고서도 이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웃라이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이게 실제로 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스캐터 플랫, 이게 스캐터 플랫이죠. 스캐터 플랫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박스 플랫을 같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스캐터 플랫,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스캐터 플랫이랑 박스 플랫을 같이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들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안에 치우쳐 있고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스케이터 플러스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래야지 연구자도 몰랐던 그런 이제 내 데이터의 그런 분포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파이 차트 얘기 나오는데요. 이제 파이 차트는 원래는 점유율을 보여줄 때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신 건데,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그래프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딱 보셨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림이라는 것과 애플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거의 이제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2배 차이라는 것이 이 파이 차트는 잘 안 보이죠. 파이 차트에서는 마치 이거랑 글쎄 뭐 한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보여주려면 바그래프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 눈은 원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별로 용이하지 않아요. 대신 바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직선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연구 저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저자들 가이드라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요, 파이 차트는 가능하면 쓰지 마라 라는 그런 말도 가끔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바그래프 대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기도 형광색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단순한 색깔 쓰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약간 주목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만 색깔 쓰시는 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파이 차트는요, 차이가 정말 엄청 클 때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A가 정말 딴 것보다 차이가 크죠. 근데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이 보여주고 싶으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 바그래프에서 알 수 없었던 이제 하는 그런 피처가 보이죠. 뭐냐면은 A가 전체 거의 절반이다 라는 메시지는요,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파이 차트는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제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구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여전히 메시지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군간 점유율을 비교할 때 이거 파이 크기도 사용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 이런 데서는 이제 뭐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제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많고 아시아 국가들은 파란색이 많구나, 이런 것도 금방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아주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파이 크기를 보면은 네, 같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중국, 인도가 이제 여기 일본 쪽이었죠. 일본보다 일단은 훨씬 많은 숫자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또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비교를 할 때 아주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그래프 쓰실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바 차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파이 차트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차트 마지막으로요. 네, 제가 너무 약간 좀 이제 까는 것 같은데, 뭘 봐야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장내 미생물 균총을 보는 것인데 노멀 컨트롤이 있고 디지털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메시지가 뭐가 될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초록색 양이 이제 이렇게 많다가 줄어드는 거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노란색 것이 이제 변화하는 양상을 봐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눈을 봐야 될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컨트롤군에 비해서 오렌지가 이제 여기 두 군은 더 많구나, 약간 이렇게 좀 보기 쉬운 비교가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제 뭘 받을지 애매할 경우에는 이제 더 헷갈리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다른 데이터로 한번 바꿔보신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XY 플러스, 스캐터 플러스는요, 이제 상관관계 보통 보여줄 때 말씀하셨던 거 보여줘야 되죠. 이런 경우 이제 뭐 양의 상관관계, 포지티브 코릴레이션,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이건 늘어날수록 이건 떨어지는 그런 음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쓰입니다. 데이터 레전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피규어나 테이블을 설명한 각주, 풋노트라고도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내용이겠죠. 이게 데이터 레전드에 이제 제목과 이게 실제 레전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구성은 이제 우선 일단 뭐 피규어 번호고 그리고 제목이 들어가겠죠. 제목은 주로 프레이즈고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전드는요, 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중요한 정보거든요. 우리가 뭐와 뭐를 비교했는지 아니면은 특별히 이거 하기 위해 적용된 메소드가 있는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곳이고요. 뭐 이제 사용된 기호가 있으면 그 기호와 약자를 설명하신 곳입니다. 제가 여기 데이터 설명을 말씀드린 이유가요. 데이터 설명 이상의 것을 많이 적으실 때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건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곳이에요. 서바이벌 커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데이터 레전드이거든요. 풋노트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이제 그 무엇인지가 아니라 아예 설명까지 하는 이제 해석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리절트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풋노트에 A그룹이 B그룹보다 서바이벌이 높았다라는 식으로 여기 적으시게 되면은요. 원래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거는 그 내용은 리절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데이터 설명보다는 소개가 낫겠네요. 소개. 데이터 소개. 데이터 종류 소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제 주구장창 데이터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A그룹과 B그룹에 대한 서바이벌 커브이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외는요, 이제 본문 워드 카운트 리미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빡빡할 때,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그런 내용일 때는요, 그때는 이제 여기 피규어 레전드에 우리가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면은 뭐 영상의학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의학에 나온 양상 같은 것들을 설명하실 때는 좀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리저트 섹션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셔야 됩니다. 아무튼 본문과 중복을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 연구에 쓰이는 스키마틱 다이어그램 피규어 있죠. 이거는 현 연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종합적으로 사실 표현한 그림이고요. 뭐 이런 그림들이 보통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초 연구 종종 활용되고 마지막 피규어로 이제 활용되는데요.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래픽과 앱스트랙트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연구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활용되기도 합니다. 셀 계열 저널들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요즘 가끔 인상 저널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요구하는 단계는 리비전 이후 단계니까 이제 처음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픽과 앱스트랙트인데요. 우리 연구가 뭘 봤는지를 이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네, 리저트 섹션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만 글로 표현하는 곳이고요. 대부분 과거형 시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네, 이제 피규어 테이블 데이터를 이제 다 언급은 하시되 이제 중요한 것들만 어쨌든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보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1차적 해석 위주, 이건 이제 임상 연구에서는 데이터 통보, 기초 연구는 1차적 해석 위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데이터 비주얼레이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소드에 언급되지 않는 실험이나 분석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소드와 리절트 섹션 작성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툴들이 있어요. 메소드는 이제 보통 툴이라는 게 이제 통계 툴이겠죠. SPSS만 쓰실 거고 요즘 R 많이 공부하실 거고요. SAS도 가끔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데이터를 일단은 취합하고 분석할 때는 이제 엑셀 쓰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엑셀에 대해서 잘 터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툴들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절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할지 이제 가장 우리가 또 익숙한 건 파워포인트겠죠. 이제 학생들도 많이 썼으니까요. 하지만 파워포인트로 만든 그림을 우리가 제출하게 되면은요, 리뷰어가 볼 때 괜히 좀 이제 그게 아마추어스러워 보이거든요. 어설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그래프패드 프리즘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특히나 우리가 기초연 같은 경우는 포토샵 많이 쓰세요. 포토샵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라기보다는 뭐 스키마틱 다이어그램 피규어 같은 것들, 그래픽과 앱스트랙트 그런 것을 하실 땐 좋아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규어라기보다는 그림 그리는 곳이라서 네, 그 바차트 그런 거 만드실 때는 이제 이런 것들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업이랑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상세 구성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활용법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거는 나중에 논문 작성하실 때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랑 같이 저희 부서에서 만든 논문 작성 템플릿을 하나 같이 올렸습니다. 이제 워드 파일이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임상 논문 기준으로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적어 놓은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임상 논문 템플릿 센텐스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인트로덕션에는 요런 이제 문구들이 보통 쓰인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쭉 넣어놓은 센텐스 템플릿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 구글 닥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오늘이랑 지난번 말씀드린 그런 구성법들은요.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대로 빠뜨리지 않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상세 구성법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고자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목 읽자마자 먼저 궁금해지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가 부족해서 연구한 거지? 그런 게 궁금해지면은 이런 건 보통 인트로덕션 맨 마지막 아니면은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겠구나. 내가 궁금한 내용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이 연구는 어떤 통계 기법 썼을까 궁금하시면은 대부분 경우 메소드 맨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연구에 관심이 있는데 연구 대상 중에서 여성과 노인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은요. 이제 페이션트 캐릭터리스틱스니까 리절트 첫 문단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빨리 찾아볼 수 있고, 네, 가장 메인 파인딩 뭐야? 나 지금 그 리절트 다 읽을 시간 없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뭘 발견했다는 거지 알고 싶으시면은요, 네, 이게 의외로 디스커션 첫 문단에서 이제 찾으실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컨클루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컨클루션보다는 디스커션 첫 문단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오늘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뭐 지난번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채팅을 할 수도 되고 아니면은 잠시만요. 이게 음소거, 네, 음소거 해제 이제 가능해졌으니까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니 뭐 기타 수업 관련 질문도 괜찮고요. 이메일로 저한테 뭐 물어보시면은 그 수업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시면은 이제 보통 하루 안에 답변해 드리니까 하루 지나도 답변 못 해드리면은 가끔 이메일 밀려서 제가 못 볼 때도 있으니까 하루 지나도 답변 못 받으시면은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지금 음성 해제하신 분들 좀 계신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뭐 하나 적으셨네요. 네, 채팅에 올라온 질문 보겠습니다. 메인 리절트는 아닌데 서플리멘트만 들어간 피규어일 경우 방법은 정말 메소드 써야 되나 아니면 서플리멘트 따로 방법 기준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에 서플리멘트 그러니까 논문에 이제 우리가 너무 단어 수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다 이제 적지 못할 경우에는요. 서플리멘터리 파일에 메소드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플리멘터리 파일에 리절트도 적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보통 그거는 이제 기초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은 메인 리절트 메소드에 다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 이제 그 서플리멘터리 이제 피규어에 대한 것을 하더라도요. 가능하면 메인에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알려주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면 많은 데이터는 그러니까 디테일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서플리멘트 메소드에도 적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결국에는 케바케인데요. 네, 가능하면은 메인 메소드에 다 적으시고 너무 이제 디테일이 길어진다. 그러면 서플리멘트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키마틱 다경 피규어 그린 툴로 일러스트레이터 추천드렸는데 네, 관련 공부해볼 유용한 것이 있나요? 네, 이 부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학원 때 되게 힘들게 어떻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근데 그 아쉽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에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는 따로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한번 궁금하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상담하시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리는 게 효과적일지. 왜냐면은 이게 툴을 잘 쓰는 것보다도 잘 그려진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림 한 번에 딱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플로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 그려오신 걸 봤는데 그림 자체는 되게 고퀄인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결국 뭘 연구하신 건지 이게 어떤 파인딩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좀 어설프더라도 잘 알아볼 수 있는 피규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전 지금 딱히 일러스트레이터 관련해가지고 공부할 만한 뭐 책이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요즘 유튜브 가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회들에서 예를 들어서 저를 불러가지고 논문 작성법 강의 이제 네, 그러니까 논문 작성법 강의를 요청하시는 학회들에서는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도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그래프의 색깔을 쓸 때 선택해야 되는 순서. 아, 네, 뭐 이제 일단 기본은 보통 우리가 회색 계열로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부터 쓸까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빨간색은 이제 뭐 눈에 잘 띄긴 하겠지만 너무 좀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또 파란색은 원하는 만큼 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우리 그 아산병원 로고에서 오렌지 색깔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렌지 색으로 하게 되면 좀 사람들이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쓰고 있고요. 따로 순서나 아니면은 더 좋은 색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그 관련된 논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색깔 자주 쓰이는 거나 사인 쓰이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산 로고에서 초록색이랑 오렌지색 잘 섞어 쓰고 있습니다. 아, 메디컬 컨텐츠 센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간단한 스키마틱 다이어그램 피규어 도움 받으셨다고요. 네. 그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올해인가 작년인가 한번 요청하셨는데 뭐가 좀 이제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한번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연구 내용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보다는 실제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 방식 같은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연구 플로우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이제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태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갑자기 뭐 일정 바뀌시거나 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래도 가능하면은 줌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름이나 남기시고 나중에 이제 좀 아픈 거 나으시면은 꼭 유클래스에 올라온 동영상 들어보시고요. 네. 김성 교수님께서 출석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니까 출석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 리뷰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논문 작성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리비전 이후 단계까지 애로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요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저희 상담 서비스 가능하고 간단한 거는 그냥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또 원외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도 역시 그냥 이제 유선상으로 상담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소드 리저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